구성원들을 리더의 틀에 맞추겠다는 생각만 버려도요, 굉장히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메르켈 리더십 6번째 시간, 상생의 리더십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빠뜨리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을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동독 출신 첫 여성 독일 총리에 취임한 앙겔라 메르켈이 정치 첫 선에 오를 때만 해도 무려 16년간이나 장기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오히려 영국의 BBC는 메르켈이 이끈 우파 정치 성향 기독민주당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이뤘지만 노선 차이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또 이코노미스트도 불편한 동거가 될 거라고 험난한 정치 여정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한쪽 이념으로 치우치지 않는 열린 사고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완전 폐쇄, 최저임금 도입 등 좌파 진영의 수건 사업까지 끌어안으면서 상생의 정치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메르켈이 이끄는 집권당인 기민당은 야당과 연정해서 15개의 장관직 가운데 기민당이 6명, 3인당이 6명, 기독교 사회연합 3명 등으로 내각을 구성해 연립정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는 처음의 우려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간 동안 기민당이 좌측으로 많이 움직였고 3인당과 기민당 사이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분야의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가 바뀐 거죠. 이런 상생의 리더십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이끄는 데 큰 몫을 했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전후 서유럽 부흥 지원을 매개로 미국과 서유럽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의 심화, 대서양 동맹 발전을 한 축을 담당한 마샬 플랜 70돌 기념회에서 메르켈의 활약이 두드러졌죠. 기념회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연 이후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마샬 전 국무장관은 교역이 당사국 모두의 이익이 되고 강한 유럽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지녔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유럽과 미국에 닥치는 난제가 계속 바뀐다 해도 서방 가치 공동체 속에서 독일 통합은 우리 대외 정책과 안보 정책의 주춧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서방 가치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범대서양 관계의 근본 특질을 풀었습니다. 메르켈의 이런 상생 리더로서의 행보가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를 채택을 해서 독단적으로 갔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메르켈 총리가 세계 정치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상생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죠. 리더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리더란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리더는 구성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리더에 대해서 이타정신과 도정정신, 창의력, 실력, 포용력, 인내력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자질을 요구하죠. 무엇보다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나도 잘되는 상생의 리더십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생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질이요. 자기희생, 솔선수범, 포용력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생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가 리더의 자기희생입니다. 이게 말하기는 쉬워도요, 실천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평범한 개인도 자기희생이 쉽지 않은데 일종의 기득권을 지닌 리더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조직 내에서 리더의 자기 희생 유형이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 분장에서의 자기 희생, 두 번째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자기 희생, 세 번째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희생적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가 이런 자기희생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희생적 리더십은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나 큰 변화의 상황, 이럴 때 더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리더가 희생을 할 때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상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은 남보다 앞장서다라는 말이고 수범은 모범을 보이다는 뜻이죠. 솔선수범은 남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죠. 리더의 가장 강력한 명령은 바로 솔선수범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구성원들에게 리더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무엇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솔선수범이 상대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 사례에서 이 솔선수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겨우 12척의 배로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과 맞서 싸웠을 때 선뜻 전장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바로 직전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때 살아남은 조선 병사들이 다시 전투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사렸겠죠. 그때 이순신이 자기가 탄 전함을 홀로 이끌고 맨 앞에서 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모두가 꺼리는 일을 앞에서 미적거리고 있을 때 꾸짖고 일을 수행하라고 다그치는 건 오히려 직원들 간의 단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을 리더가 먼저 앞장설 때 팀원들의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생의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가 포용력이에요. 포용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리더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르고 조직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팀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개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생 리더십의 첫걸음이에요. 물론 리더가 팀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개인의 특성이 두드러진 팀원을 다루는 거예요. 개성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좋게 말해서 개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튀는 직원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튀지 않더라도 팀원들의 개성이 제각각이기도 하죠. 이렇게 제각각인 직원들을 리더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매사에 자기식대로 자꾸 끌고 가고 고쳐나가면 이거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태, 협업, 성과,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기준으로 부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리더의 호불호에 따라서 리더가 괴롭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을 리더의 틀에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리더도 직원들도 모두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근태, 협업, 성과 등 평가의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근태라는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조직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아니면 근무의 형태마다 그리고 포지션마다 다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52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몇 시에 왔던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경우는 그걸 출근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로그인을 해서 근태관리 시스템에 출근을 눌러야 그게 출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 투두리스트가 있고 퇴근하면 그 투두리스트를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투두리스트를 몇 분 안에 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퇴근하기 전에 이거를 결과물을 매일매일 보고하게끔 하면 그거 자체로도 근태 확인이 되더라고요. 협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도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 둘이 협업해.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이런 협업 시스템 자체가 회사에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작업을 할 때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편집 직원이 있어요. 그럼 편집 직원이 8시간 동안 몇 개의 편집이 나와줘야 된다. 명확하게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하되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성격, 그리고 호불호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훨씬 자유롭게 대화하고 훨씬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할 수 있는 게 리더의 역할들인 거죠. 부서원들을 리더의 틀에 맞추겠다는 생각만 버려도요, 굉장히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장점을 나하고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생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상생이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나하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상대방이 잘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계속 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업무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하 직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부하 직원들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적고 그 친구의 성격적인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 친구의 장점이 나한테 부족했었던 점이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